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직류기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했고요. 이번 3편부터는 동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긴 말 없이 바로 11번째 치트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치트키는 동기기의 구조와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동기기의 구조, 실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가깝게 생겼는데요.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이제 철심이라고 해요. 철심. 그리고 철심에 이러한 홈을 파요. 구멍을 파요. 이렇게 구멍을. 이것을 우리가 슬롯이라고 해요. 그 슬롯에 전기자, 코일, 권선을 땡땡땡 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깔끔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홈 슬롯의 번호를 1번부터 18번까지 하고 이 18개의 구멍에다가 각각 권선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류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자석을 놓고 즉 계자를 넣고 계자 가운데에 회전자 즉 전기자를 회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기자 회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기기는 전기자가 아니라 이 계자, 자석을 회전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기기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자속이 있을 때 어떠한 도체 막대로 이것을 끊으면은 도체 막대에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속을 두고 막대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시키면서 자속을 끊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도체 막대를 고정시키고 우리가 이 자속을 왔다 갔다 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겠죠. 그러면은 이 직류기가 바로 자속을 고정시키고 도체를 흔드는 방식인 거고 동기기는 이제 대부분,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고 대부분 도체를 고정시키고 자속을 운동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회전 계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자가 운동한다, 회전한다. 회전 계자형. 그런데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자석을 이렇게 두고 회전시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기자 철심을 놓고 이 내부에 자석을 위치시켜서 이 자석을 회전시킵니다. 이게 동기 발전기의 원리예요. 그럼 이 자석을 회전시키면은 뭐가 회전을 해요? 자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럼 이 도체들에 의해서 자속이 끊기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하고요. 전력은 삼상의 전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동기기의 구조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선 이 좌측의 그림을 보면은 이 홈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슬롯이라고 해요. 그럼 이 그림에서 슬롯은 총 몇 개가 되죠? 슬롯은 18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극수가 있어요. 극수. 극수가 뭘 나타내요? N극과 S극. 그럼 이 그림에서는 극이 몇 개? 1개, 2개. 그래서 P를 2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상수인데요. 상수가 뭐예요? 단상이냐, 이상이냐, 삼상이냐, 오상이냐. 그럼 동기발전기는 보통 3상이고 또 여기서 제가 3상이라고 주어져 있죠. 물론 문제에서 3상이 아닌 경우가 출제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잘 보고 여러분들이 상수를 결정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매극매상의 슬롯수인데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총 슬롯수가 몇 개죠? 총 슬롯수는 지금 18개예요. 그러면은 자, 이 매상이라는 것은 잠깐 잊고 나서 우리가 자, 매극당 슬롯수다라고 하면 몇 개예요? 매 극당 슬롯수. 지금 극이 몇 개죠? 2개죠. 슬롯은 18개죠. 그러면은 한 개의 극당 슬롯수가 몇 개라는 거죠? 9개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매 극당의 슬롯수는 총 슬롯수를 무엇으로? 극수로 나누면 되는구나. 그런데 한 개가 더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죠? 매상, 매극, 매상.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극을 나눠줬죠. 상이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상을 한 번 더 나눠줘요. 3상이죠. 3분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3이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매극매상의 슬롯수 Q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공식을 한번 정리해 주면은 자, 매극매상의 슬롯수 Q는 총 슬롯수 나누기 극수 곱하기 상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극매상의 슬롯수가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다가 자석을 놓고 자석을 회전시킨다. 그 자석이 권선에 끊기면서 삼상 교류기전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또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회전계자형이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속도예요. 동기속도를 우리가 NS라고 씁니다. 이 동기속도는 계자가 회전하는 속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S는 공식을 기억해 주세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단위는
RPM, 즉 분당 회전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 동기 속도는 우리가 유도기까지 공식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기의 유기 기전력은 우리가 여러 상수들을 미리 계산을 해서 4.44 FN 파이 M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 M이 붙는 이유는 최대 자속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배웠죠. 자속이란 무엇이다?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까지가 11번째 치트키였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2번째 치트키는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우리가 앞서 직류기에서도 전기자 권선법을 배웠었는데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2층권과 중권은 동기기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자 권선법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집중권과 분포권입니다. 첫 번째, 이 집중권은 우리가 매극 매상의 코일을 이렇게 한 개의 슬롯에다가 집중해서 넣는 겁니다. 집중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이상. 그럼 분포권은 뭐냐? 매극 매상의 코일을 두 개 이상의 슬롯에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한 개씩만 넣나? 이게 아니고요.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모두 분산시킨다라는 겁니다. 분산.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분산을 시키냐면은 집중권으로 하는 것보다 분포권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양호한 기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분포권으로 했을 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집중권의 기전력보다 분포권의 기전력이 더 작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집중권을 기준으로 잡아서 분포권의 기전력이 얼마나 작아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분포권 계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문자로는 KD라고 씁니다. 그리고 KD는 집중권의 합성 기전력 분의 분포권의 합성 기전력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공식으로 써보면은 분모에는 Q, sin 2m Q분의 파이가 되고요. 분자는 sin 2m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Q가 뭐죠? 우리 방금 배웠던 매극 매상의 슬롯수입니다. M은 뭐예요? 상수죠. 3상이면은 3, 6상이면은 6,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은 분포권 계수는 집중권보다 분포권의 기전력이 얼마나 작은지를 나타내는 계수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절권과 단절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N극과 S극이 이렇게 계좌가 있죠. 그럼 N극과 S극을 이렇게 두고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극간격이라고 해요. 극간격. N극과 S극 사이의 간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씩 노란색으로 차있는 슬롯이 우리가 권선을 감은 슬롯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권선이 이렇게 와서 18번에 들어갔다가 11번, 1번, 10번, 2번, 9번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권선을 감습니다. 그럼 단절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왔다가 9, 1, 8, 2, 7 이런 식으로 권선이 감기게 되겠죠.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전절권은 이 권선의 센터, 이 간격과 극간격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럼 단절권은 뭐예요? 극간격보다 이 권선의 간격이 더 작아져요. 보이시죠? 얼마나 작아요? 이만큼 작습니다. 이만큼. 그럼 또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때 전절권과 단절권 사이에는 차이가 또 있죠. 뭐가 차이가 나냐? 이 기전력의 크기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절권의 기전력이 단절권보다 커져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엔 단절권의 기전력이 전절권보다 얼마나 작은지를 단절권 계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 기호를 우리가 KP라고 써요. 공식은 전절권의 합성 기전력 분의 단절권의 합성 기전력이 됩니다. 문자로 써보면 간단합니다. 사인 2분의 베타 파이예요. 베타는 뭐죠? 자, 베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베타는 우리가 단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극간격분의 코일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극간격은 여기서는 지금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코일 간격은 여기가 만약에 30도라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150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극간격을 문제에서 좀 친절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슬롯수와 극수를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보죠. 자, 여기서 지금 슬롯수가 몇 개죠? 슬롯수가 18개죠. 극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럼 뭐가 돼요? 슬롯 9개가 되겠죠. 즉, 이 간격이 슬롯 몇 개로 차 있다? 9개를 차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써보면은 극수분의 총 슬롯수 분의 코일 간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절권 계수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동기기 전기자의 권선을 감을 때 분포권과
단절권을 함께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라 분포권 방식에다가 또 단절권 방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실제 유기기전력이 전절권과 집중권을 사용했을 때보다 작아지겠죠. 그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권선계수라고 씁니다. 권선계수. 기호로는 K, 오메가라고 쓰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KD 곱하기 KP가 되죠. 분포권 계수와 단절권 계수를 곱해줍니다. 그럼 유기기전력은 실제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얼마였죠? 4.44 F 파이 M의 N이었죠. 그럼 여기서 권선계수까지 곱해주면은 K,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기기 전기자 권선법에 주요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개는 앞에서 배웠던 2층권 그리고 중권입니다. 그리고 두 개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분포권 그리고 단절권이 되겠습니다. 이걸 종종 시험에서 묻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 글자를 따서 외울 건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두 개의 분리된 국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분단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중분단. 우리나라는 두 개의 나라도 분리되어 있다. 이중분단 국가이다. 이렇게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치트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째 치트키는 동기발전기의 출력입니다. 출력이라는 것은 이제 발전기를 우리가 회전시켰을 때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 발생된 전기 에너지를 출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동기발전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돌극형 또는 원통형이라고 부르는데 전기자 철심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홈, 슬롯이 파여져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돌극형이라고 해가지고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우리가 돌극형, 이것을 비돌극형 또는 원통형이라고 하는데 동기발전기의 출력에 대해서는 90%가 모두 비돌극형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돌극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돌극형 또는 원통형 동기발전기의 출력 공식은 첫 번째 단상식부터 볼게요. P는 XS분의 EV 그리고 사인 델타라고 씁니다. 여기서 E는 유기기전력 또는 상전압이겠죠. V는 단자전압입니다. 또는 선간전압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델타는 우리가 부하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전압과 선간전압 사이의 상차각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XS를 우리가 이제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다음 치트키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할게요. 단상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자, 그럼 삼상은 어떻게 다르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상에다가 3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3 곱하기 XS분의 상전압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사인 델타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공식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인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N은 최대가 되는 게 몇 도에서요? 90도죠. 그래서 이 원통형 동기발전기의 출력이 최대가 되려면은 델타가 90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4번째 치트키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우선 우리가 동기기 전기자의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 상에 이제 전기자가 있고 이게 전기자에 의한 저항과 리액턴스 그리고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게요. 세 개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세 개가 쭉쭉쭉 있겠죠. 우리는 한 상만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XL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RA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의 저항 전기자 권선 저항. 세 번째 XA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예요. 근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 개 모두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리액턴스 역시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죠.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방금 치트키에서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 XS에 대해서 나왔었죠. 이 XS의 정의가 뭐냐면은 권선 한 상에 있는 모든 리액턴스의 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XL과 XA의 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ZS라고 써볼게요.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동기 임피던스는 뭐예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인데 우리가 리액턴스를 뭐라 썼죠? RA 더하기 J에다가 XL 더하기 X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자, 루트 안에서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동기 임피던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옴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 옴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라고 하는 백분율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인데요. 우선 우리가 동기기의 한 상의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코일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 전원 전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항과 리액턴스를 모두 모아서
모아서 한 번에 동기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겠죠.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정격 전류 IN이라고 해볼게요. 전압도 함께 정격 유기기전력 또는 정격 전압 E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전류 IN이 ZS를 흘러 지나가면 뭐가 발생해요?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겠죠. 이 전압 강화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 회로에서 우리가 다루는 전압은 첫 번째 전원 전압이 있고 전압 강화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Z는 정격 상전압 EN분의 동기 임피던스의 전압 강화 INZS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식이고, 두 번째 이 식을 조금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퍼센트 ZNS,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N 제곱분의 PZS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이 VN이 뭘 나타내죠? 선간전압을 의미합니다. 여기 앞에서 EN은 뭐예요? 정격 상전압. 이 친구는 정격 선간전압. 그리고 여기서 많이 틀리세요. 이 선간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이 동기발전기의 정격 선간전압이 3000V다.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VN의 자리에 3000이 아니라 3kV 해서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면은 PZS가 있죠. 이 P는 뭐겠습니까? 출력이겠죠.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출력의 단위 역시도 우리가 킬로, 볼트, 암페어, 즉 킬로의 단위로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묻겠죠. 30kV 암페어의 발전기가 있다. 구하시오 하면은 30만 또로록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구했었던 임피던스를 대입하면 이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음 편에서 배우게 될 단락과 전압 변동률에서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복습해 주시고요. 바로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서 책상 앞에서 공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이 열정과 오늘의 다짐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끝까지 같이 한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